여기서도 상당히 잘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이데올로기를 북한에 지금 2,500만 명 대부분이 믿습니다. 남한에 몇 명 또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일성은 1945년부터 94년 사이에 약 200만 명을 살해합니다. 전쟁 중에 100만 명 이상 죽었지만 정치범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살해하죠. 김정일도 94년부터 2011년 사이에 약 100만 명을 살해하는데 이 중에 반 이상은 90년대 그 고난의 행군 시대에 굶어 죽습니다. 엄청난 범죄인데 이게 다 이데올로기를 이용해서 이 학살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주 비참한 상황이 지금 놓여 있죠. 근데 우린 남쪽은 어떠냐? 남쪽도 정도는 덜 심하지만 비슷합니다. 이 6.25를 겪은 사람들은 반공 그리고 그걸 극복한 산업화 이데올로기를 머리에 아주 확실하게 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런 처참한 6.25의 기억을 갖고 있는 특히 60대 이상, 70대 이상 되신 분들 그렇죠. 또 하나 반독재 민주화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40대, 386 세대. 여기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어떤 광주 사태에 대한 기억. 어떻게 국가가 그 민간인을 총칼로 이렇게 무참히 살해할 수 있었느냐. 그걸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전두환을 용서할 수 없고 그 군부를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기억 때문에 이런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도 그 두 가지 이데올로기가 우리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박근혜와 이런 아주 나이 많은 누구죠? 김기춘 같은 사람은 1970년대 유신을 집행하던 사람입니다. 아직도 지금 그런 그 반공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산업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반대편에는 이 문재인과 이런 386 정치인들처럼 그 반독재, 그다음에 민주화 이거의 이데올로기에 아주 가득 젖어갖고 엄청난 반미와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 사실상 우리나라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체는 어쩌면 그것도 역시 누군가가 만들어서 주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박근혜라는 사람한테 누군가가 만들어서 주입한 겁니다.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우상호한테 누군가가 만들어서 전파한 이데올로기에 아직도 조종당하고 있는 점이 많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형편없이 낮죠. 전 세계에서 97등입니다. 144개국 중에서. 진짜 한심한 것이죠. 왜 그러냐? 세상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만들어서 주입한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그 인간이란 뭔데 저렇게 이상한 행동들을 할까를 이제 살펴보게 돼요. 인간이란 쉽게 생각하면 육체와 정신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아까 그 반야신경에서 보면 수, 감각기관과 행동하는 기관은 육체입니다. 그죠? 근데 상, 수에 의해서 생겨나는 상들, 이것이 일종의 정신이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의식세계, 이게 정신이잖아요. 그죠? 근데 약간 컴퓨터를 비유하자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딱딱한데 거기에 생각은 말랑말랑하게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잖아요. 인간의 몸이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들 여러 차례 공부하셔서 아시겠는데. 근데 도대체 인간의 몸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한 상당히 독특한 해석들이 진화 경제학에서, 진화에서 얘기를 합니다.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The Selfish Gene이라고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35억 년 전에 생긴 이 DNA가 자기의 생명력을 오래가게 하고 넓히기 위해서 나의 몸을 사용하는 나는 DNA의 생존 기계다. 이런 개념을 얘기합니다. 이게 어려운 개념이죠. 헷갈리죠. 뭐냐면은 전 세계 약 1000만 개 정도의 종류의 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의 어떤 설계도가 바로 DNA입니다. 진이죠, 진. 유전자는 성분이 딱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ATCG죠.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아민입니다. 이 4개로만 되어 있어요. 이 4개의 인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중 나선을 형성합니다. ATCG가 연결되면서 바로 이 세 개가 하나의 그 아미노산을 결정해갖고 인체를 다 결정합니다. 인체가 엄청나게 복잡하지만 결국은 한 20개 정도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20개의 아미노산을 결정하는 일종의 코드가 바로 ATCG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다는 게 1950년대 왓슨 크리크에서 밝혀지죠. 그래서 인간의 설계도는 바로 우리가 부모에서 한쪽 받고 엄마한테 하나 받고 아버지한테 하나 받은 그 이중 나선에 의해서 인간의 모든 그 설계도가 되어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1000만 가지의 모든 생물이 갖고 있는 이 설계도는 다 ATCG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에 증거냐면 우리의 모든 조상은 단 하나의 생명체였다는 거예요. 우리 공통 조상은 다 똑같다는 거죠. 풀이나 뭐 벌레나 인간이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보면 하나의 프로티스트에서 다 이렇게 분화됐다는 거죠. 근데 이 분화됐을 때 이 DNA가 도대체 주인이 누굴까? 바로 이 모든 생명체는 DNA가 자기의 생명력과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진화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고 각각의 이런 생명체들은 이 DNA를 전파하기 위한 수단이고 바로 이 DNA가 이 모든 생명체의 주인이라는 것이 그런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셀피시 진이에요. 그래서 진이 이기적으로 자기의 생존하기 위해서 수많은 진복 진화를 시켜갖고 지금 생명체들을 만들어놨다는 아주 납득하기 힘든 그런 이론들이 전개했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주인은 35억 년 전에 단세포 생물을 만든 단 하나의 DNA 세트고 인간도 진화 과정에서 고도로 복잡해진 그 DNA의 하나의 전달체일 뿐이라는 겁니다. 천만종의 모든 생물은 그 DNA의 보존과 확산을 위한 일종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생존기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DNA 목적은 이기적으로 생존하고 번식하여 자신의 존재를 연장하는 것뿐이고 인간이 거기에 이용당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그 DNA에 조종당하는 하드웨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승화하기 힘든 이론인데 과학적으로 너무나 맞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유전자에 따라서 미리 된 대로 먹고 살고 사랑하며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존재고 유전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창조했고 그것을 보존하는 것만이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다. 인간은 유전자의 생존기계다. 유전자가 주인이고 인간은 그 수단이라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리차드 도킨스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육체가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인간의 정신은 도대체 뭘까? 그것도 철학적인 질문이죠. 그걸 이제 리차드 도킨스는 밈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밈이라는 단어는 리차드 도킨스가 만든 단어입니다. 이게 히란 말로 미메메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걸 이제 약간 변형한 건데 이건 이미테이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방한다는 뜻에서 나온 히라어인데요. 그래서 지인과 비슷한 개념으로 밈이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생각을 멈출 수 있을까요? 우리 조기성 씨 생각 한번 멈춰보세요. 멈출 수 있어요? 생각을 멈추려고 노력하면 뭐가 들어오죠 자꾸? 생각을 멈추려고 노력하면 뭔가 자꾸 생각이 나죠. 끊임없이 생각이 나죠. 그게 뭘까요? 그게 밈입니다. 밈은 누가 만들었나요? 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서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밈이 존재하는데 그 밈들이 내 머릿속에 그 빈 공간만 있으면 엄청나게 침투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농사 지을 보신 분은 아시겠는데 빈 땅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잡초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빈 땅만 있으면. 그와 비슷한 현상이에요. 이 잡초들이 이 생명체들이 빈 땅만 있으면 거기서 경쟁하듯이 머릿속에 빈 공간만 있으면 이 엄청나게 많은 이 밈이라는 존재들이 그 머릿속에 침투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걸 밈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anything that can be copied from one mind to another
어떤 생각이 인간으로부터 다른 인간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걸 다 밈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언어. 언어는 누군가가 만드는 거죠. 근데 카피되고 전달되잖아요. 신화.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사상, 음악, 브랜드, 패션, 유행. 이런 것이 다 밈입니다. 이걸 문화의 그 전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화 정보의 복제자라고 얘기하죠. DNA가 육체 정보의 복제자라면 밈은 문화 정보의 복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라고 하는 밈이 탄생하는데 인간이 한 약 500년 전에 그 원숭이와 약간 분리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200만 년 전에 언어가 생기게 되는데 언어가 생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다른 생명체에 없는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게 모방하는 능력입니다. 애들이 딱 태어나면 모방을 할 줄 알아요. 한 달만 돼도 웃어주면 방구 듣고 뭔가 모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애들 보면은. 근데 인간만 가진 특성이에요. 다른 생명체는 다른 동물은 모방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모방 능력이 언어를 발생시켜요. 모방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딴 사람들한테 전파하게 되고 예를 들면 누가 무슨 말을 했다. 그 말을 전파하고 또 전파하는 과정에서 언어, 그러니까 음성, 문법, 언어라는 게 약 200만 년 전에 생깁니다. 이게 최초의 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언어 중에서 사람들한테 납득가고 잘 전파되고 카피가 잘 되는 것만 살아남는 것이 바로 언어가 된 거예요. 지구상에 지금 한 3,000가지 가까운 언어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전에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40가지 이상 있었는데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근데 이 언어가 생기면서 인간의 두뇌가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두뇌가 커지면 여러 가지 위험이 생겨요. 일단 머리가 커지면 애 낳기 힘들잖아요. 여기 애 직접 자연분만 해보신 분들 보면 엄청나게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머리가 커지면은 출산하고 나서 너무 커진 다음에 출산하면 안 되니까 약 2년간 꼭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자기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데 인간은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머리가 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머리는 무게는 한 3%밖에 되지 않는데 에너지의 20%를 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뭐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이유가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됐냐면 말 잘하는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아지기 때문에 생존 확률이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말을 잘하는 집단들이 엄청난 고난에 닥쳤을 때 잘 살아남아요. 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뭄이 들었다. 엄청난 큰 추위가 왔다. 이랬을 때 협동할 수 있는 집단. 그건 말 잘하는 집단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잘 하는 집단이 살아남고 그 다음에 또 말 잘하는 사람들을 설득력 있고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사람들을 짝짓기를 원하는 그런 과정에서 머리가 점점 커지게 되고 언어가 발전하게 되고 그래갖고 지인과 밈이 공진화된 거죠. 그래갖고 오늘의 인간이 된 겁니다. 언어를 잘 구사하는 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큰 뇌와 언어라는 특징을 가진 인간이 생긴 이유가 바로 지인과 밈의 공진화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밈들의 안식처는 인간의 마음인데 인간의 마음 그 자체가 밈들이 인간의 뇌를 재편해서 자신들에게 더 나은 사식치로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인공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아까 자연 씨는 나의 주인은 나의 어떤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인간의 마음조차도 인공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자아는 밈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최근 한 10년 사이에 1, 20년 사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물론 의식과 자아까지도 밈을 통해서 형성됐고 인간의 밈의 전파와 확산을 위해서 뇌와 몸을 다 내준 우리는 밈플렉스다. 밈의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밈머신이다. 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인간은. 아까는 DNA의 어떤 확산을 위한 머신이었는데 지금은 밈을 위한 머신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밈과 지인의 어떤 전달체라는 거죠. 그래서 밈의 층위를 좀 보면 언어가 있죠. 언어는 컴퓨터를 생각하면 윈도우즈나 안드로이드처럼 일종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데올로기나 철학이나 도그마 같은 거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앱처럼 일종의 그런 툴이죠. 예를 들면
영어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엑셀을 돌리는 거고 한글이라는 언어에서 어떤 철학을 하는 거고 상당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윈도우즈하고 안드로이드하고 다른 것처럼 그런 비슷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이제 비유로 말씀드리는 건데 도그마는 일종의 컴퓨터 바이러스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도그마 이상하게 과학적이지 않은 것이 컴퓨터에 침투해서 컴퓨터를 말펑셔닝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는 일종의 악성 코드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은 브랜드한테 엄청나게 지금 영향을 받죠. 그것도 일종의 밈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어갖고 내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신발은 나이키가 좋아. 콜라는 코카콜라가 좋아. 자동차는 뭐 현대차가 좋아. 이런 거를 광고를 통해갖고 내 머릿속에 계속 주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걸 사도록 만드는 거죠. 그것도 역시 누군가 남들이 나에게 주입한 생각에 의해서 내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마케팅 책 중에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꼭 좀 보세요. 꽤 오래된 책이지만 아주 좋은 책입니다. 마케팅을 성공하려면 의식의 카테고리에서 1등 아니면 2등까지 들어가. 가급적 1등으로 들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밈이라는 것은 인간의 두뇌 속에 있는 카테고리. 예를 들면 자동차라는 카테고리, 맥주라는 카테고리, 소주라는 카테고리 이런 것이 존재하는데 맥주라는 카테고리에 이미 1, 2등을 누가 차지하고 있으면 물이 좋은 카테고리라는 걸 만들어서 화이트 맥주가 1등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소주, 진로 소주가 이미 카테고리를 다 차지하고 있으면 그 순도가 낮은 카테고리 18도짜리 소주라는 카테고리 하나 만들어 갖고 처음처럼이라는 카테고리에 1등으로 올라가라는 거죠. 그것도 밈들의 전쟁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그 의식의 공간 속에서 1등으로 올라가서 기억을 하게 하는 바로 밈이 내 머릿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침투하도록 하는 전략이 바로 마케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고 어떤 물건을 살 때 항상 바로 그 마케팅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판단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밈은 종의 이득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개체의 이득을 위해서 행동하지도 않고 유전자의 이득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외에 무엇을 위해서도 행동하지 않고 오로지 밈 스스로를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밈은 더 많이 확산되고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더 많은 사람들의 두뇌 속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그것이 굉장히 성공한 게 바로 종교들이죠. 그리고 인간의 문화의 창조적 업적은 어쩌면 모두 밈의 진화의 산물이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육체는 그 DNA, 35억 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DNA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의 정신은 타인이 만들어낸 밈이 지배한다면 도대체 나는 뭐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하죠. 반야신경을 읽어도 허무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질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과학적이라서 이걸 거역하기 힘든 거예요. 무엇일까요? 45억 년 전에 이제 지구가 형성되고 35억 년 전에 이 공통조상의 DNA가 발생합니다. 그 후에 모든 생명체 하드웨어는 다 이 DNA의 복제자예요. 복제품입니다. 그리고 약 200만 전에 호모 일렉투스가 발생하고 언어가 탄생하고 밈이라고 하는 제2의 복제자가 생긴 겁니다. 그래갖고 제1의 복제자와 제2의 복제자가 공진하면서 인간이라는 게 생겨나죠. 현생 인류가 15만 전에 탄생하고 문자가 탄생해서 이 밈이 훨씬 더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문자 때문에. 그 다음에 인쇄술이 확산돼갖고 또 훨씬 더 빨라지고 그 다음에 50년 전에 컴퓨터가 발생되면서 이제 그 밈이 훨씬 더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20년 전에 인터넷이 나오는 게 굉장히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제3의 복제자가 나온 거예요. 이걸 팀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테크노 밈이라는 뜻입니다. 테크노 밈.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확산됐죠. 그래서 도대체 그럼 제3의 확장자는 뭘까? 복제자는. 근데 이 제2의 복제자 밈이 태어났을 때 엄청난 위험을 만들어냈어요. 일단 인간의 종이 멸종할 뻔했어요. 머리가 너무 커져갖고. 그래갖고 실제로 10,000명까지 줄어듭니다. 생존하기 어려우니까. 애기들이 막 죽으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이 밈과 진이 진화하면서 이 지구 전체를 파괴할 정도, 멸망시키는데 근접할 정도까지 파괴력을 갖고 있는 밈과 진의 공진화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팀이라고 하는 제3의 복제자가 나타나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엄청나게 위험한 사건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는 거고요. 어쩌면 이것이 좀 더 발전하면 인공지능, 인간이 없는 팀의 세계로 진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복제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밈이 인간의 두뇌를 호스트로 하여, 숙주죠. 복제 선택 변이를 하며 진화하는 정보 전달 단위인데 일종의 기생충 비슷한 거다. 인간을 두뇌를 조종하는. 이며 밈의 확산을 위해서 인간을 증식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있는데 팀은 이런 겁니다. 테크노밈은 인터넷망에 연결된 컴퓨터를 호스트로 하여 복제 선택 변이하며 진화하는 정보 전달 단위의 기생충인데 거의 비슷하죠. 이거고. 근데 팀의 확산을 위해서 인간과 기계를 증식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목적물이라는 거죠. 스스로가 주체가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요즘 그 지하철 타서 제가 둘러보면 8명이 앉아있는데 다 핸드폰 들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컴퓨터 시스템에, 인터넷 시스템에 다 접속해갖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서 복제하고 선택하고 베리에이션 하는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 전체 시스템이 바로 팀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기억은 위키피디아한테 맡기고 클라우드한테 맡기고 지금 전화번호 거의 다 이제 잊어버리죠. 왜냐하면 컴퓨터에서 찾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투자 컴퓨터 알고리즘에 맡깁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사람들이 뭐 복잡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한테 맡기죠. 근데 판단은 컴퓨터의 집단지능과 인공지능한테 아웃소싱하는 시대가 오는데 점점 심화되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없어지는 그 팀만 살아남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는 디스토피아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간단하게 알란 튜링의 그 이미테이션 게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기서 왜 이 영화의 이름이 이미테이션 게임일까? 제가 그 얘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왜 이미테이션 게임이냐면 이미테이션, 아까 제가 밈이 이미테이션에서 나왔다고 했죠. 이게 모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란 튜링이 그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튜링 실험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튜링 실험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종의 이게 이미테이션 게임이에요. 인간과 컴퓨터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게 해서 컴퓨터가 인간과 비슷한 대답을 하고 인간이 하는 건지 컴퓨터가 하는 건지 모르는 정도까지 도달하면 그것이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알란 튜링이 정의를 내립니다. 그걸 갖다가 튜링 게임이라고 해서 지금도 그 원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지금 개발하고 있죠.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컴퓨터에게 인간의 지능을 부여하는 그런 겁니다. 트랜센덴스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그것도 참 볼만한 영화인데요. 영화들 잘 안 보시네. 여기 보면은 누구죠 이 사람? 조니 뎁이 주인공으로 나와서 이 사람이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인공지능을 엄청나게 연구를 해서 결국은 거대한 컴퓨터 시스템 안에다가 자기의 뇌의 기능을 탑재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고 인공지능이 살아남아서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건데요. Evolve the Future. 그래갖고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이제 강연하고 있다가 병에 걸려서 죽는데요. 그래갖고 자기의 머리에다가 이런 선을 연결한 다음에 자기의 머리에 있는 모든 생각이나 사고 체계를 컴퓨터에다가 이식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밈을 저쪽으로 옮겨 놓는 거죠. 그래갖고 거대한, 근데 그런 팀도 이런 구조로 생겼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꼭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저 사막 지역에다가 엄청나게 큰 기지를 만들어서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고 그 컴퓨터 시스템에 필요한 이런 그 태양광 발전소를 많이 만들어갖고 전 세계를 자기가 컴퓨터가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에서 나온 얘기지만,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파괴하려는 그 집단들이 나서서 이제 결국 파괴하는데 뭘 파괴하느냐? 바로 이 태양광 발전소 단지를 파괴합니다. 그러면 전기가 없어지니까 에너지가 공급 안 되니까 이제 망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영화인데, 그건 이제 인공지능이 이런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파괴되는 거고요. 이 2058 제네시스라는 소설이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요. 이건 뉴질랜드에서 나온 소설입니다. 쓴 사람이 버나드 버켓이라는 사람인데 2058년에
새로운 제네시스가 있다는 거예요. 제네시스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창세기입니다. 세상이 탄생한 거죠. 근데 여기 제네시스 2058은 컴퓨터가 팀이 지배하는 세계가 나타나는 과정을 그립니다. 2058년도에. 근데 팀이 지배하는 세계는 인간이 없어도 작동되는 세계입니다. 팀은 당분간은 인간이 꼭 필요해. 인간은 생식도 하고 컴퓨터 앉아갖고 뭔가 수많은 컨텐츠를 만들어내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더 흐르면 팀이 인간이 필요하지 않는 세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건데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주인은 누구일까? 아직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고 회사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어쩌면 내 주인이 그 DNA 아닐까? 35억 년 전에 생겨난 어쩌면 그 밈이 아닐까? 그런 것도 한번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내 정신이, 내 이성이 나의 진정한 주인일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세대가 갖고 있는 행운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거의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조선시대 도구마를 갖고 있던 사람이고 근데 그 후에 우리는 서구의 국영수 물리화학을 공부했고 컴퓨터를 공부하게 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도구마가 문제가 있고 이데올로기에 저는 젊었을 때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지배받았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다가 이제 이데올로기도 도구마도 나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어떤 자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 후에 어쩌면 그리고 우리 세대는 지인의 원리를 처음으로 밝혀낸 세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고 인간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낸 세대고 최초의 세대죠. 그 다음에 밈이라는 것이 이런 존재구나. 이런 거를 어렴풋이 알게 됐고 팀이라는 것이 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다 알게 된 유일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인의 기계로 만들어졌고 밈의 기계로 자라나는데 앞으로 팀과 경쟁해야 될지 모르겠다. 인간은. 그러나 우리 자신만이 유일하게 이기적 자기 복제자의 복종에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리차드 도킨스가 얘기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오리진을 알고 있는 유일한 내가 어떤 식으로 태어났고 나가 진과 밈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것을 깨달은 유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철학 얘기를 했는데 나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색다른 방법에서 고민해 보시라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